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 28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세 번째 환자의 지인인데요.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19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오늘 밤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의 교민과 또 그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세 번째 전세기를 투입하는데요. 오늘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그리고 박태균 식품의학 칼럼니스트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28번째 확진자인데 세 번째 환자의 지인이고요. 누차 지금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잠복기가 그러니까 최장 한 14일 정도다. 근데 14일을 넘어서 확진 판정이 났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이라서 일단 어떻게 좀 그 배경을 진단하고 계세요? 네,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되고 있고 좀 주목해야 될 지점은 잠복기를 좀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 현재까지의 정보로 말씀드리면 잠복기를 좀 변경하거나 예.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예. 그 이유는 이분이 3번 환자의 지인이고 마지막 접촉일인 24일 기준으로 19일 만에 됐지만 그 예. 증상 발현의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에 따라서 다 모든 게 정해집니다. 예. 근데 그 증상 발현일 기준이 이런 부분이 좀 부정확하고요. 얼핏 자학 증상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이 좀 부정확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사례를 갖고 예. 일반화해서 예방 방역 정책의 지침을 변경하거나 하기에는 예. 조금 더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관련된 정보가 좀 모아지기를 바라는 거고요. 예. 단지 주목은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주목하고 있고 관련된 걸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 지금 잠복기가 길게는 24일까지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온다면 사실 네네. 지금은 이제 잠복기를 14일로 지정해서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과 통제 방식에 있어서도 좀 어떻게 보면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어려운 점입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개정해서 다시 또 조치를 해야 되겠죠. 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지금 중국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최장 잠복기가 24일까지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들이 지금 케이스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이런 케이스들은 결국 몇 가지 그분들이 본 환자에서 나온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들이 전체로 일반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현행 이 예방 정책을 변경할 정도로 이 정보가 축적된 것인지, 예.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런 부분을 판단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 보고된 만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 가짜 뉴스나 또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이 해당 사항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시고 예. 또 그런 공개된 거의 단점과 장점을 오늘같이 이렇게 충분히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말씀을 조금 첨가하면 말이죠. 예. 세계보건기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24일로 잠복기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많이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쪽에서 들려오는 어떤 그 주장이나 이런 특이점을 저희가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목할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고 다루고 있는데 물론 다른 국가랑 좀 비교해봤을 때 어쨌든 임상 데이터가 중국 쪽이 많이 쌓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중국에서 들려오는 어떤 이런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보면. 맞습니다. 당연히 주목해야 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종감염법 당연히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신종감염법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모든 정보에 대해서 주목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예방 정책에 바로 반영해야 될 시급성이 있다면 시급하게 반영하고 예. 이런 거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걸 전체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두고 보자. 그런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제 추가로 발생한 이 28번째 환자의 경우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감염이 된 걸로 확진은 받았지만 지금 의미 있는 증상 자체가 없어서 현재까지도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일종의 무증상 감염자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증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신종 코로나의 경우는 아주 무증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벼운 감기 증상, 또 폐렴까지 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처음에
감염이 됐을 때 바이러스를 조금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바이러스가 잠복기간 동안에 그동안 이제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를 검출할 때 PCR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예. 이게 유전자로 증폭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보통 한 번 증폭시켰을 때 바로 나오면 그건 상당히 이미 몸속에 많이 바이러스가 있다는 얘기고요. 2번, 3번, 4번 이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35번까지 해봤는데도 예. 안 되면 예. 이거는 이제 증상이 없다 이게 음성 판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 환자의 경우는 35번 중에 마지막 한 번, 34번째 가서야 그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아주 초기에 아주 감염된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작았거나 예. 그런 것 작았기 때문에 아마 증상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까지 좀 짚어주셨고, 자 그리고 퇴원한다는 소식들이 뭐 이제 매일같이라는 표현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 퇴원 소식을 드릴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전달해 드릴 때 가장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1번째, 11번째 환자입니다. 근데 10일 만에 퇴원을 해서요. 네, 네. 굉장히 빨리 퇴원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선 뭐 매우 다행스러운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이분 환자의 경우는 비교적 나이가 젊으시고요. 25세 그리고 젊으시고 예. 또 증상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런 조건들이 예.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뭐 다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이 증상 스펙트럼은 범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도 그래서 당연히 그 차이가 좀 있고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좀 다양스럽게 짚어볼 수 있는 점은 현재 확진자로 있는 분 중에 그 대부분 상태가 양호하고 예, 악화된 분이 없어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이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좀 체내 면역력을 높이는 활동이라고 하죠. 뭐 운동을 한다거나 좀 건강한 식단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이러면 좀 자연 치유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그렇습니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란 걸 예. 있지 않습니까? 그 예.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2,500만에서 5천만 명이 숨졌습니다. 예. 사망자만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걸리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걸린 사람보다. 예. 그건 다시 말해서 사실은 걸리지 않을 수 있고 그런 면역력을 높이면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든가 숙면을 취한다든가 지금 음식 얘기를 했는데 예. 단백질 같은 게 항체의 기본 물질이 단백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백질 고기 같은 걸 충분히 드신다든가 좀 일을 좀 줄일 필요도 있고요. 또 요즘 뭐 날씨가 춥다고 그래가지고 실내에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밖에 나가면 이제 태양을 받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몸에서 생성이 됩니다. 네. 이게 면역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 치유 가능성도 뭐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 그렇습니다. 가능성을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중국종 상황 저희가 좀 짚어볼까요? 아까 초반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뭐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누적 사망이 1,000명을 돌파한 상황이고 하루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고요. 근데 이제 춘제 연휴가 끝나서 지역 사회에 또 이게 전파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 여파가 또 우리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전문가들 똑같이 우려하고 있고요. 결국 이 바이러스의 추가적인 전파는 결국 사람의 이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우리도 해외에서 들어온 유입 감염병 아닙니까 시작은? 그래서 이동이 활발하게 되는 이 경우, 즉 춘절이 끝나고 다 직장으로 복귀하고 일터로 돌아오게 되는 이 중국의 경우에 그런 이동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전파가 감염이 얼마나 확산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전망을 내기는 좀 어렵고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추가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좀 넘었다가 좀 3,000명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감염병은 좀 지그재그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정점을 찍기 전까지는 예. 어떤 전망을 하는 게 사실 좀 조심스럽고요. 지금 아까 이제 춘절이 끝나고 이 부분까지 좀 들여다봐야 전체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오늘 새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홍콩에서 그 아파트 배기관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 한 10층 정도 떨어진 주민이 감염이 돼서 지금 이 아파트가 거의 주민들 모두가 대피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에어로졸 감염, 그러니까 공기 중에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그렇고 또 사스에서도 충분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다시 경고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어로졸에 대한 감염성은요. 물론 전체 감염자 환자 수가 100명, 200명, 100명으로 놓고 보면 예. 이 접촉의 비말의 접촉 감염이 당연히 제일 많은 분율이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이런 에어로졸에 의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고민해보고 이제 주목해야 될 상황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아파트라는 특정 상황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이 점 좀 사실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예. 이게 결국 대변과 이런 분비물에서 나온 것이 예. 오수관을 타고 공기가 흡입되면 내려가다가 예. 이 오수관이 이 일반 배기관, 예. 오수관하고 사실 일반 환기를 하는 배기관은 다릅니다. 근데 예. 여기가 연결이 돼서 그걸 타고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추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건물의 설비에 대한 기술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렇게 통하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 여러 가지 그런 건물의 특성이나 시설 관리비의 특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 예. 일단은 예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확진자가 장기간 위치한 그런 상황에서 그 건물의 그런 공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예. 이 점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금 다학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검토를 하는 부분은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기 전파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일본 크루즈선이죠. 이 크루즈선 내에서도 공기 전파가 됐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라서 일본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이 사실 이 일본이 그 방역 강국이라는 네. 얘기를 늘상 해왔는데 네. 이번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예. 더불어가지고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진단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방금 크루즈선 말씀하셨는데 크루즈선 사건이 사실상 감염과 방역의 역사에서 되게 획기적인 좀 새로운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한 3,600명 정도가 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현재 어제만 해도 65명 전부해가지고 135명이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근데 이제 크루즈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항공기하고는 달리 여기가 오픈된 개방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예.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통해서 근접 접근에 의한 어떤 감염이라든가 예. 아까 잠깐 말씀하신 에어로졸이란 비말 감염 예.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예. 거기서 환자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해서 이걸 공기 감염이다 바로 연결시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 공기 감염. 네, 다행히 우리나라 환자는 없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많이 우리 국민들도 타고 있었는데요. 예, 예. 그 공기 감염 얘기가 나와서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긴 한데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사스나 메르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포함하면 공기 감염에 대한 어떤 공기 감염이 가능하다라고 확정을 지은 게 사스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수님? 네, 공식적으로는 사스가 공기 감염의 가능성을 가장 인정을 한 거고요. 예, 예. 주로 인정했고 예. 이 메르스는 공기 감염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기 전파에 의한 예. 추가 감염이 굉장히 의심되기 때문에 이 공기 전파에 대한 예방 대책을 해야 되겠다는 원칙은 분명히 있고요. 아, 그래요? 이번의 경우도 감염병이라고 얘기하려면 예. 바이러스가 뭐 10m, 20m가 아니고 수백 미터 떠다니고 오랫동안 생존해서 하는 경우를 공기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은 전혀 공기 감염병을 얘기할 부분은 전혀 아니고 예. 오늘 이번 질병관리본부도 그렇고 세계 보건기구도 그렇고 뭐 많은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도 똑같은 기준 갖고 있는데 예. 확진자가 같이 생활했던 동일한 실내 공간, 예. 뭐 지금 이 스튜디오도 하나의 동일한 실내 공간 아닙니까? 네네. 이 정도의 동일한 실내 공간에서는 에어로졸에 의해서 전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만지거나 접촉하지 않아도.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밀접 접촉자를 판단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 이 정도 의미고요. 예. 네. 이게 200m 오르게 장기간 이동하거나 예. 실외 공간에서의 공기 전파를 통한 공기 감염병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예. 아닙니다. 이 점은 예. 좀 명확하게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 정부가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교민 또 그 중국인 가족들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서 전세기를 새로 투입을 합니다. 지난 1, 2차 교민 귀환 당시, 그러니까 한 두 번의 경험에 미뤄봤을 때 네. 이번에 이제 귀환을 하는 그 과정에서 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하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에 3차잖아요. 근데 네. 그동안에 사실 비행기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공기질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일반적으로 보통은
한 달이나 한 2달에 한 번,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 가을 겨울에는 2달에 한 번 정도 소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최근에는 거의 매일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특히 뭐 중국을 갔다 왔다든가 이런 경우는 매일 한 번씩 하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한 170여 명이 온다고 하는데 그 안에 타기 전에 한번 발열 검사도 하고 또 안에서 또 한 8명 정도의 간호사가 같이 의료진이 같이 쫓아가거든요. 거기서 한번 또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고 또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서 또 한번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특별히 어떤 감염자가 거기서 빠져나갈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 이제 오시면은 이천으로 가십니다. 이천에 국방어학원에 격리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전세기 투입하고 돌아올 때 저희가 관련 질문으로 많이 드렸던 질문인데 잠재적으로 혹시나 감염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요. 그건 좀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 중에서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뭐 당연히 바로 신고하시고 검사를 받고 거기서부터 양성이 나오면 추가로 또 이 추가 확진 검사를 받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명확합니다. 그 선제적인 예방 조치로 소독을 하면은 바이러스는 즉시 사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비행기도 그렇고 지금 이 교민들이 격리하게 된 시설에서 매일 선제적으로 이런 소독을 하게 되면 시설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은 없기 때문에 최선의 지금 검역과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중국의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여행 이력을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전문가분들이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인데 이제 되게 됐습니다. 이 같은 결정이 좀 감염 확산을 막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충분히 보시나요? 감염 확산에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알고 있으면 대처하기 훨씬 더 쉬울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그 일본,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입니다. 이 6개 나라의 여행을 정부가 좀 최소화해달라고 권고를 했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를 오염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조치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오염 지역으로 한 건 지역사회 오염. 그래서 좀 상향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확실히 더 강화하는 것이 맞고요. 아직 다른 지역은 지역사회 감염이 전반적으로 퍼져서 오염 지역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 그래서 권고를 내린 거고요. 이런 상황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상황 변동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더 상향하거나 더 완화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그리고 박태균 식품의학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